자, 먼저 오늘 이제 순서는 헌법의 기초, 그 다음에 민법 총칙, 형법 총론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약 1시간 이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그 헌법의 기초를 좀 보시면 교재는 그 5강이에요. 지금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우리 이번에 과제죠. 과제에서 보시면 1학년 헌법에 기초해가지고 이제 학습 범위는 5강이 5강. 5강 법치주의 예, 어서오세요. 예. 법치주의 원리로서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은, 교재 좀 펴주세요.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139페이지 보면 제5강 법치주의 원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과제는, 주제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죠. 그 다음에 신뢰 원칙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시오라는 거는 내 의견을 제출하는 건 아니에요. 자료를 정리하는데 여기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하나 또 요구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봅시다. 작성 서식하고 이제 제출 방법을 보시면 우리가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있는데 이 금지 원칙에는 보시면 진정 소급입법, 그 다음에 부진정 소급입법, 시혜적 소급입법 이걸 세 개로 나눠서 설명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신뢰 보호 원칙, 이 보호 원칙에서 요건과 기준, 심사 기준, 그 다음에 신뢰 보호 원칙을 지켰을 때 준수하면서에 생기는 그 효과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논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신뢰 보호 원칙에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의 관계를 논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부진정 소급입법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진정 소급입법에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는 이제 보시면은 141페이지부터 이제 보시면은 쭉 이제 그 법치주의 원리가 나오죠. 법치주의 원리 중에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156페이지를 가시면 돼요. 156페이지를 가보시면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 저기 그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교재가 딱 보면은 3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면이죠. 6면. 6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6면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은 굉장히 없죠. 굉장히 별로 없는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법치주의에서 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하고 신뢰 보호 원칙 요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좀 공부 좀 한번 해보라고 주제를 주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내용을 다시 보시면 두 번째 신뢰 그 보호 원칙에서 소급입법 금지와의 관계도 논하시게 되고, 보시면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적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 적시하는 방법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판례 인용하는 방법은 여기서 예를 든 겁니다. 헌법재판소 할 때 헌재라고 얘기해요. 헌재 2002년 2월 28일에서 날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번호가 나오죠. 2000 헌바, 이게 가나다라 할 때 이제 헌바가 나온 헌바 6구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판례 번호를 본문중에 놓다던가, 본문중에 놓게 되면은 가로 안에다 놓게 되고 아니면 각주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에서 좀 볼게요. 본문에다가 놓을 때는 가로치고 놓고 각주에다가 그냥 표기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세 번째 판례 인용 시 그 내용과 그 판례에 대한 핵심 설치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사안과 결론도 2줄에서 4줄 사이로 요약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애를 받지 않고 그냥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2줄에서 4줄 작성하면은 지금 여기서 교수님이 원하시는 3페이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보면은 관련된 헌법 규정을 적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련된 헌법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35조 1항과 2항 이 두 개 항으로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5조에 대해서 적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강의 교재와 강의 교환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의 교환은 제가 그 카페에다 우리 그
그 저스티스 그 카페 있죠, 스터디 카페. 거기다 자료를 올려놨어요, 5강. 예, 그거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조하되 자신의 문장으로 쓸 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신의 문장으로 쓴다는 얘기는 강의 교재와 강의 교환에 있는 자료를 있을 때 그때 이제 자신의 문장으로 쓰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강의 교재 안에 있는 그 정리한 자료도 헌법재판소 판례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문장으로 쓴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문장으로 쓸 수 있으면 쓰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판례 문구거든요, 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섯 번째는 한글 파일 아니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문서 파일로 이제 워드 문서로, 아리한글 파일 아니면 이제 워드 문서 파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그 한글 파일로 하죠. SWP 파일로 하죠. 그리고 이제 분량은 A4 용지 10포인트라고 기재해 줬어요. 그래서 10포인트 지키세요. 10포인트 지키시고 160%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는 3페이지에서 6페이지 사이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작성하고 문단을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문단을 나눠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켜주세요. 목차 작성하고 문단을 나눠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과제를 제가 작성을 했어요.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 그 화면을 보시면 아마 이렇게 작성을 하시죠. 다들 과제는 여기 그 과목 이름을 쓰시고 콤마 쓰시고 학번을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예로 했기 때문에 학번을 202021 100000 했는데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 학번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헌법의 기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그 예를 든 겁니다. 여기 표지는 우리 그 카페에다 이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카페에 있는 걸 다운받아서 표지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이제 여기서 과목명은 이제 헌법의 기초라고 되어 있고, 학번은 여러분들 학번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성명도 여러분들 이름, 여기는 이제 홍길동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연락처는 010-1234-5678인데 여러분들 그 핸드폰 번호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추가로 메일을 하나 작성을 해주세요. 메일을 작성해 주시면 더 좋아요. 이건 제 메일입니다. 이렇게 메일을 작성해 주시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연락처에는 그 휴대폰 번호하고 이제 이메일을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과제가 있는데, 과제는 지금 우리 여기에 기재된 거죠. 여기 지금 과제명에 여기 기재되어 있는 거, 요거를 그대로 긁어오시면 돼요. 우리 헌법상 소고입법 금지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요거를 워드를 쓰셔도 되고 요거를 복사해서 일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요구했던 것처럼 목차 제시하라고 되어 있죠. 목차 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구한 거는 처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 예라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작성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소고입법 금지 원칙이 3개가 있었죠. 진정 소고입법, 부진정 소고입법, 시혜적 소고입법. 두 번째는 신뢰보호 원칙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처음에는 이제 원칙 위반했을 때 요건, 그 다음에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신뢰보호 이익에 대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판례죠. 판례를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작성했어요. 이거는 제가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작업한 거예요. 교재 중심으로 제가 작업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를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156페이지를 보세요. 156페이지를 보시면 소고입법 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거 그대로 갑니다. 내용 그대로 했어요, 제가요. 헌법 35조가 13조입니다. 죄송합니다. 헌법 13조 제2항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2항을 얘기하죠. 2항에 모든 국민은 소고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이게 금지죠. 박탈하지 않는 건 금지 원칙이죠. 소고입법 금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여 참정권과 재산권에 대하여만 소고입법을 금지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참정권이란 말 나왔고 재산권이란 말 나왔죠. 다른 건 얘기 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참정권과 재산권에 대해서만 소고입법을 금지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자, 헌법 13조 1항에서 보면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 우리 책에 보면은 13조 1항하고 내용이 없었죠.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 교환자료에 있어요. 교환자료에 있어서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 시
행위 시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지 아니한다 해서 소급 처벌 금지 원칙을 감안하면 법치주의 원리에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도출된다는 점에서도 아무런 이견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에 하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요 책에는 이제 그대로 나왔죠. 이걸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진정소급입법이라고 있죠. 진정소급입법이라고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156페이지 밑에서 둘레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여기 적당표 보시면은 그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을 해가지고 그 정리된 게 나오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주석이라 해서 7이 나오죠. 7. 일곱 번째 보면 주석 밑에 보세요. 그게 헌법재판소 판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주석으로 달 때는 이렇게 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석으로 달 때 저도 똑같이 했어요.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끝에다가 관계에서 여기 나온다 해가지고 여기 1번 나왔죠. 1번. 예. 여기 주석 달았죠. 밑에 내려보시면 주석이 똑같이 헌재 1998 1998년 9월 30일 그 다음에 사건 번호는 97 헌바 38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작업해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본문에 할 때는 가로라고 했죠. 가로는 어디냐면은 교환 자료를 좀 볼게요. 교환 자료를 보시면 자, 교환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교환 자료를 제가 불러온 거예요. 이거는 저희 우리 카페에 있습니다. 자료가 5강을 보시면 자, 여기에 우리 해당되는 내용을 좀 볼까요?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여기 있네요. 39페이지에 있어요. 39페이지에 보면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교환 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했네요. 뭐 사건 번호를 앞에다가 놓는데 판례를 앞에다 놓는데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우리 끝에 부분에다가 우리 사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하지 말고 가로를 치라는 얘기예요. 가로를 이렇게 그 판례에다가 이렇게 가로를 쳐가지고 표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끝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로를 치라는 얘기예요. 사건 번호를. 헌법재판소 판례를 이렇게 좀 가로를 쳐가지고 표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시 보지만 여기서 저는 주석에다 달았어요. 주석에다 달아가지고 그대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판례가 두 개가 나와요. 여기서 두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로 끝에다가 주석을 달고 밑에다가 사건 번호를 달았습니다. 사건 번호 그대로 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진정 소급입법도 마찬가지로 책에 있는 그대로예요. 책에 있는 그대로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어요. 책에 있는 그대로 제가 옮겨 쓴 거거든요. 옮겨 쓴 건데 여기서 보면 부진정 소급입법을 보세요. 부진정 소급입법이란 과거에 이미 개시되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 관계와 그 법적 효력에 장래적으로 개입하여 법적 지위를 사후에 침해하는 입법을 말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부진정 소급입법 오타가 났네요.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보세요.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과의 관계가 있죠. 부진정 소급입법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만이 허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표현해 주라는 얘기를 여기다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것도 제시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밑줄을 쳐버렸거든요. 그냥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입니다. 시혜적 소급입법도 보시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책에 있는 교환 자료하고 이걸 그대로 넘어가세요. 단 제가 이제 어디 설명이 되냐면은 여러분들 신뢰보호 원칙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신뢰보호 원칙은 제목을 보시다시피 요구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죠.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과 심사 기준과 신뢰보호 원칙에 준수하는 방법, 이걸 나누어서 논하라고 되어 있죠. 이걸 나눠서 어떻게 논했냐면은 교재에서 보시면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에서 보시면 처음에 한 단락 있죠. 신뢰보호 원칙은 해가지고 인정한다고 본다 해가지고 10이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까지가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요건, 정의죠, 정의. 앞에다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정의를 내린 거고요. 정의를 내린 거고, 거기 이제 법치주의 원리 하나인, 이렇게 나오죠. 법치주의 원리 하나인, 이게 요건입니다. 법치주의 원리인 하나인 서부터 위배된다까지가 요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칙 위반 요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이라고 요건 제목에다 넣어줬고요. 그 밑에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오죠.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느 정도 법의 변화를 예측했는지 또는 예측할 수 있었는지 등을 보고 결정하게 된다. 이게 심사 기준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끝에까지 신뢰 이익이 될 것이다까지가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심사 기준입니다. 심사 기준. 될 것이다. 요까지가 심사 기준으로 가고, 그 다음이 신뢰 이익 보호에 대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보호를 받는지 여기 그 160페이지 첫째 줄 신뢰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서부터 해가지고 끝에까지 선택된다까지가 신뢰 방법입니다. 요까지가 방법이고, 그러니까 다 나눠줬죠. 세 개를 다 나눠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넣었어요. 제일 마지막. 그게 어디냐면 그 160페이지에 있는 판례 3개 있죠. 이 판례 3개를 하나의 제목을 잘 달아서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해가지고 하나, 둘, 세 개를 그대로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아서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요까지가 제가 정리한 자료거든요. 어때요? 여기까지가 이해되시나요? 저 지금 계시죠? 저기 정은계 학우님만 좀 대답해 주실래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작성하는 방법? 지금 혼자 계시는데. 지금 제가 과제물 작성하는 거는 저 설명 끝났거든요. 이건 제가 지금 방금 작업을 한 거예요. 지금 보신 거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헌법의 기초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세 과목을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작업한 걸 예를 들면서 하나하나 그냥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1학년은 일부러 제가 작업을 했어요. 왜냐면은 1학년 분들은 좀 아까도 한 것처럼 이제 파일 만드는 거 있죠. 파일명. 다시 볼까요? 요건 다시 편집해서 잘려줄 텐데 어디냐면 지금 3개 자료거든요. 자료 3개인데 헌법의 기초, 그 다음에 콤마 찍고, 그 다음에 학번을 쓰세요. 이게 파일 이름입니다. 모든 과제물은 똑같아요. 과목을 쓰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내 학번을 쓰면은 그 파일 이름이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은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과제물은. 그리고 나서 이 과제물에 이제 표지를 가져와서 작업을 하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열려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은 표지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가 과목명 써주시고 학번 써주시고 이름 써주시고 연락처는 내 휴대폰 번호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콤마 찍고 이메일도 같이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주제명은 제시했던 그걸 그대로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내가 워드 쓰세요. 그리고 여기는 헌법의 기초는 목차 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각각 다 나눠가지고 설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고 교재에 다 있으니까 교재를 그대로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석 제대로 달아주시고 저는 헌법재판소는 다 주석에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법의 기초는 이제 마무리를 한 거고요. 자, 민법 총칙을 좀 보겠습니다. 민법 총칙은
저 준비 작업을 좀 할게요. 민법 총칙은 법인의 불법행위죠. 법인의 불법행위가 어디에 있는지 좀 먼저 확인부터 해볼까요? 법인의 불법행위. 법인의 불법행위가 요거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죠. 네, 여러분들 71페이지로 가주세요. 71페이지. 민법 총칙 71페이지로 가주세요. 자, 다 준비되셨으면은 게시판에다가 1번 좀 남겨주세요. 준비되신 분들은.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예, 정욱이 학우님도 준비되셨나요? 책 교재 71페이지 민법 71페이지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요거는 제가 편집할 거니까요. 그 앞에 중간에 얘기했던 거는 자, 지금부터 민법 총칙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준비한 것처럼 교재는 71페이지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제시했던 거 과제 제시한 걸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제시한 내용을 보시면 자, 민법 총칙 여기에서 이제 그 범위는 권리 주체 중에 우리가 지금 권리 주체 중에 법인 관련돼서 교재와 주요 판례 또는 최신 판례를 참고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건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제는 지금 우리 대체물에 대한 과제에 대한 주제는 법인의 불법행위예요. 제목 간단하죠.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제 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작성하는 방법은 특별한 거 없이 쟁점별로 과제물 작성 시 쟁점별로 목차를 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양은 2매에서 3매 분량으로 2매에서 A4, 2매에서 3매 분량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작성한 예가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제 민법 총칙 보시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 제목 교과목은 이제 민법 총칙, 학번은 이제 자신 학번 쓰면 되고 성명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샘플로 제가 홍길동 썼어요. 그리고 연락처는 이제 임의적인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했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여러분들 이메일을 쓰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메일을 하나 더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시면은 도움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써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과제명에 보시면 똑같이 옮겨 쓰면 돼요. 그냥 워드 쳐도 되고 그냥 복사해도 되고요. 법인의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 써주시고 목차 작성을 해주라고 되어 있죠. 쟁점별로 다루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차 보시면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책에 있는 내용 보면은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법적 근거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35조 제가 35조 이게 민법하고 헷갈렸네요. 헌법하고 제35조 제1항이 규정한 대표기관의 의 그 다음에 이건 35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대표기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35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그 대표기관이 도대체 뭔지 거기에 대한 의의를 작성한 거고 이거는 제가 작성한 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요. 이거는 똑같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요건 나왔죠. 요건도 작업해주고 그 다음에 책임에 대한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효력은 두 가지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오냐? 5번, 6번인데 저 5번에 보면 대표권 남용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효력. 두 번째는 대표기관의 채무 불이행과 이로 인해서 대표기관의 개인 불법 행위까지의 대표기관이 아닌 법인에 기속된다라는 이것도 법인에 기속되거든요. 그래서 그 효력 두 가지로 해서 제가 이렇게 나눈 거고요. 이 나눈 것도 여러분 상관없는데 이거 책에 있는 그대로 그냥 옮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71페이지부터 여기를 같이 좀 봐요. 요 내용을 여러분들 교재하고 요 앞에 위에 제가 띄운 화면하고 같이 좀 봐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처음에 71페이지 보세요. 71페이지 보시면은 양가로 2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우리 그 과제물의 범위입니다. 보시면 지금 보시면 법인의 불법행위 해오고 1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의 법적 근거에서 저는 이제 박스로 처리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박스 안 해도 괜찮아요. 일반적인 모습이라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보면 민법 35조를 그대로 가져왔죠. 예, 그대로 그냥 이게 근거예요. 자, 35조 볼까요?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항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는 그 사항에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배상해야 된다. 자, 여기부터 간단한 설명 먼저 하고 갈게요. 35조 내용이거든요, 이게. 35조 내용 1항에 보시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 이 대표자 중에 기타 대표자 나왔으면 앞에 있는 이사는 대표자 중에 하나예요, 그냥. 대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타 대표자 할 때 이 대표자가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저는 대표자의 의의를 제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자가 어디까지가 대표자인지 그거를 저는 정리한 거고요. 그리고 그 직무에 관하여 그냥 이 대표자의 직무에 관해서 그 책임을 지는 거죠. 직무 위의 거는 책임을 안 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직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거죠. 누구한테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요. 자, 그런데 그 단서가 그 후단에 보면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뭐냐면은 만약에 이 자기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대표자로서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책임을 못 지면 법인이 지게 돼 있죠. 법인이 지게 되면은 그 법인이 책임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인은 그 대표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 이게 구상권을 얘기합니다. 구상권. 그래서 밑에 이제 다음 이제 설명해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2항에 보시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에 할 때 이 목적은 대부분 이제 우리 법인의 목적은 정관에 있습니다. 정관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 외죠. 그 외의 행위로 인해서 그냥 정관 이외 외로 행하면 이 직무에 관해서가 아니죠. 직무 이외가 되버리죠. 직무 이외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만약에 그 직무 이외에 있는 사항인데도 어떻게 해요? 그 사항의 의결을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하게 돼요. 의결을 찬성하거나 집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배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 의결에 참여한 사람, 누굽니까?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 이들이 찬성하거나 의결한 그들은 배상의 책임을 지라는 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연대 보증 같은 그런 겁니다. 부진적 연대인지 진정 연대인지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논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 밑에 보면은 쭉. 자, 이제 봅니다. 책에 있는 그렇게 돼 있죠. 자, 봅시다. 71페이지 밑에 방가로 1.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요건이 나왔죠.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요건 나오면 법인은 그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35조 1항이죠. 1항을 그대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저는 3번이에요. 3번에 보시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 나왔죠. 요건 해가지고 저도 그대로 썼어요. 그 대신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35조 1항은 저는 이 각주에다 달았습니다. 각주. 네, 각주 여기 있죠. 민법 제31조 1항. 각주 여기 나오죠. 민법 31조 1항에서 각주에다가 그걸 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그대로 표기해도 되고 저처럼 각주에다가 밑에다가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법조문 내용을 안 쓴 이유는 근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축에서 써도 반복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그 두 번째 35조 제1항이 규정한 대표기관의 의의라고 나와 있죠. 그 의의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카페 자료에 있어요. 카페 자료에. 카페 자료에 있는데 여러분들 좀 보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그대로 좀 화면을 그대로 녹화가 될 거니까 요 내용을 보고 참조하셔도 됩니다. 요 내용을 정지해가지고 화면을 정지해서 참조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요건이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이제 방가루, 여기 이제 가족 71페이지 가에 있는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는 저는 방가루 1로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을 정리했어요. 내 나름대로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72페이지 나에 보면 직무행위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직무행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정리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지금 교수님은 2페이지 내에서 3페이지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들어가면 3페이지가 넘어가요.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직무행위,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저는 이렇게 되어 있죠. 판례가 인정하는 직무행위 유형. 유형 요 밑에 다 있어요. 이 책에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이제 기타에다가 이제 나눠놨어요. 이게 그대로 책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판례는 뒤에다 이렇게 가로쳐가지고 있죠. 이걸 가로쳐도 되고 여러분들 각주에다 다셔도 돼요. 저는 이거는 가로로 해놨어요. 가로로 해놨고 각주로 하려면 그걸 그대로 주석 표시하시고 밑에다가 다셔도 돼요. 이 판례 이름은. 자,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는 책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책임의 내용은 73페이지 불법행위 책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또 정리하는 겁니다. 처음엔 손해배상 책임 있죠. 손해배상 책임에서 저는 이제 이걸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손해배상 책임 해가지고 이제 제목을 내용을 써놨고, 두 번째는 연대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연대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이건 책에 다 있어요. 35조 2항. 그래서 35조 2항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자, 다섯 번째를 보시면 제가 두 개로 나눴다 그랬죠. 효력이. 그 효과가 두 개로 나눠가지고 대표권 남용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효력 해가지고 요게 우리 어디 있냐면 73페이지 두 번째 판례 있죠. 판례 학습의 두 번째 대표권 남용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효력 검토 보이나요? 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걸 그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고요. 74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보면은 그 제목 있죠.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예,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끝냈어요. 그래서 페이지는 저는 이제 3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이제 지켰어요. 요까지가 제가 작업을 한 겁니다.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데 이거 그대로 정리를 못하죠. 알아야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걸 이해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먼저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은 제가 지금 그대로 제가 작성했던 거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천천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법인의 불법행위 똑같이 쓰지 마세요. 이거 다른 사람 제출할 거니까 똑같이 쓰면은 안 돼요. 그래서 목차 그 다음에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 쭉 써주고 각주 달 거 각주 달고 예, 이렇게 이 각주 다는 것도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모양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여기까지 설명 끝났습니다. 자, 이해되신가요? 이해되시면은 게시판에다 2번이라고 좀 써주세요. 네, 두 분 다 이해되셨으면, 이해 안 되셨으면은 0이라고 써주세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예, 됐죠? 쉽죠? 여러분들 뭐 준비 다 하셨네. 네? 자, 그럼 헌법의 기초로 가볼까요? 헌법의 기초. 헌법의 기초한다. 형법 총론. 자, 형법 총론은 어디냐면은, 이법성 조각사유죠. 이법성 조각사유니까 페이지가 이법성으로 가야지. 이법성 96페이지로 가보시면 됩니다. 96페이지
96페이지로 가주시고요. 준비 다 되셨으면은 게시판에다가 1번 좀 남겨주세요. 준비가 다 되셨으면. 교재 준비 다 되셨으면 1번 좀, 예. 정원기하고 님도 준비해주세요. 남겨주세요.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빨리 쫓아오는 것 같은데, 이거 보신 것 같아요. 준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쫓아오는 거 아닌가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예? 지금 형법 총론 준비하셨나요? 어떻게 처음 보시나요? 내용도 안 보셨나요? 형법 총론.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셨고 안 본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판단하려고 그러거든요. 글 좀 남겨주실래요? 형법 총론 지금 이 주제 내용 보셨나요? 아니면 아직 한 번도 안 보셨나요? 오케이, 한 번 보셨고, 또 일단 한 번 보셨고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건지 아니까 제가 알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형법 총론 출석 대체 과제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96페이지를 좀 펴주세요. 96페이지를 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또 주제를 좀 볼까요? 자, 내용을 보시면, 자, 형법 총론. 자, 학습 범위는 뭐 지금 우리가 보는 위법성이에요. 위법성을 보는 거고. 자, 이제 과제명을 볼까요? 과제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위법성 조각 사이의 의미. 자, 의미 나왔죠? 그 다음에 성립요건 나왔어요. 이들을 정리해서 서술해 보시오.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각각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의미와 성립 요건을 계속 나열하면서 서술하면서 가는 거예요. 특히 각 사유의 요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본문 안에 다 있어요. 이미요. 본문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각 사유의 요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라는 건 본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아요. 그대로 정리하다 보면은 어떻게 서로 비교했는지가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네 가지, 원래는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가 5개인데 교수님이 제시한 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정당방위는 안 합니다. 정당방위는 안 하니까 정당방위는 하는데 이제 정당행위, 예, 정당행위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재는 이제 96페이지가 위법성의 일반 이론인데, 우리가 시작하는 거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99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96페이지를 보시면, 96페이지를 봐주시면, 자, 봐주세요. 교재. 99페이지 이제 서술 나오죠. 의의와 종류를 봅시다. 자, 이제 제가 작성한 것도 같이 비교하면서 볼까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번에도 제가 작업한 거를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재명 써주시고, 과목 써주시고, 학번, 성명, 연락처, 마찬가지로 연락처 다음에, 이메일을 이렇게 작업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과제명은 그대로 불러와야 되겠죠. 그대로 이제 우리 아까 봤던 거, 여기 주제 있죠. 주제 내용. 다음과 같은 여기 주제명을 그대로 타자 치든지 아니면은 복사해서 여기다 옮깁니다. 저는 이제 복사해서 옮겼는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목차를 제가 달아봤는데, 목차 달면은 교수님이 원하시는 페이지를 훨씬 넘어가요. 목차가 한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목차를 달으셔도 되고 안 달으셔도 되고, 저는 이제 최대한 줄이려고 목차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좀 보기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한눈에 보게 하려고 이제 목차를 이렇게 단 겁니다. 자, 보시면은 위법성의 조각사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렇게 순서를 갔어요. 위법성의 조각사유에 대한 의의와 종류,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그 다음에 위법성의 조각에 대한 효과. 일단은 이 위법성 조각에 대해서 의의와 요건과 효과를 여기다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효과까지 썼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당방위가 들어갑니다. 정당방위.
정당방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긴급피난, 그 다음에 자구행위, 그 다음에 피해자의 승낙. 그래서 각각에 보면 정당방위를 보시면 정당방위의 의 써줬고요. 근거, 뭐 어떤 근거인지, 이 근거라는 건 법조문을 얘기합니다. 뭐든 간에 법조문을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정당방위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이제 과잉방위하고 이제 오상방위, 과잉방위하고 오상방위 여러분들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까지 안 넣으셔도 괜찮은데 넣으시면 이제 저같이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긴급피난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긴급피난의 중요한 원칙이 이익교량의 원칙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익교량의 원칙은 꼭 표시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긴급피난은 이익교량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립요건 나오고,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자구행위도 마찬가지로 요건, 효과. 그 다음에 피해자의 승낙에서도 그 다음에 요건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승낙과 양해에 대한 구별, 이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셔도 괜찮은데 승낙과 양해를 구별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내가 승낙을 받은 건지 아니면 양해를 구한 건지 이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승낙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추정적 승낙 이것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추정적 승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비교해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제가 그 자구행위 쪽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 6번째 마지막으로 자구행위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구별, 요걸 일부러 추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본문에 들어가기 애매한 내용이라 제가 바깥으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자구행위도 안 집어넣고 그냥 바깥으로 빼가지고 하나의 제목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볼까요?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똑같이 갑니다. 교재에 내용 똑같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설명을 좀 깃들이면서 조금씩 가도록 할게요. 보신 분도 있고 또 안 보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99페이지 보시면 서설에 보면 이제 의의가 나오죠. 의의를 보시면 위법성의 조각사유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하는데, 정당화 사유 또는 허용 구성요건이라고 해요. 그 다른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각이라는 얘기는 이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법 사유에서 이탈된다는 얘기예요. 위법성 조각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 3단계 원칙이 3단계 그 범죄의 구성요건이 3단계가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나오고, 위법성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책임 나왔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이제 위법성 중에서도 위법성 조각사유인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성요건에 먼저 해당되면 위법하다고 봐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일단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위법하는 데에서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조각입니다. 조각. 그래서 여기서는 밑에 보세요. 형법 총칙상 위법성 조각사유로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우리는 정당방위가 빠졌어요. 주제에서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 5종이 있다. 저는 그대로 썼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5종이 있다고 그대로 써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총칙에서 그렇게 돼 있고, 형법 각칙에 보면은 각칙에서는 위법성 조각사유로는 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 명예훼손죄가 먼저 나오네요. 사실인 증명을 들 수 있고, 특별상에 보면은 여기 저는 이제 몇 개 더 들었는데 뭐 여기 그대로 갔네요. 그냥 그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좀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상에 대한 이제 인공임신 중절, 요거는 이제 모자보건법에 있는 거고, 현행범 체포,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있고, 점유자에 대한 자력구제, 이런 것도 이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특별법상에서 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형법 총칙에 다뤄지는 부분이고, 형법 각칙은 다뤄지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는 표기만 해주고 끝났습니다. 그냥. 종류하고, 의의하고 종류로서 끝냈어요. 그냥 특별하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 요건을 봅니다. 요건. 이게 위법성의 조각 요건입니다. 이게. 요건에 보시면 그대로 내용 그대로 옮겼죠.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는 원칙과 예외 관계가 있어요. 원칙은 뭐고 예외가 뭔지 그거를 이제 나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구 구성요건인 위법성 조각사유도 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구성된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객관적 요건이 뭐고 주관적 요건이 뭐고 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저는 아예.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가 아니라 정리해가지고 옮겼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이 앞에 있는 부분만 그려내면 되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네 줄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정리했어요. 책을 보시면은 정리가 좀 되거든요. 제가 정리한 거 좀 볼까요? 자료 정리한 거 볼게요. 이버송 조각사의 객관적 요건은 책에 있는 그대로 내용 보세요. 그대로 요건은 나왔죠. 예, 그래서 객관적 전체 사실을 말한다. 자, 만약 객관적 정당화의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존재하는가의 것으로 오인했다면 이는 이버손 조각사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로 다룬다. 착오로 다루는 게 넘어간 거예요. 이에 대해서 변론을 한다. 제가 이에 대해서 변론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왜냐면 책에는 있거든요. 책에는 있는데 이건 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서는 변론을 한다고 얘기해버리고 넘겨버렸습니다. 착오에 대해서는. 그에 비해 주관적 요건인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방위의사, 그 다음에 피단의 의사 등과 같이 정당화 상황이 인식되고 이에 기하여 행한다는 것의 의사를 말한다. 해서 요거에 대한 있으면 요런 상황이면 그게 요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끝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각사유에 대한 효과, 조각사유에 대한 효과는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정리해서 옮겼어요. 이것도 정리해서 옮겼으니까 제가 이 자료를 같이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정지 화면으로 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어떻게 정리됐는지 똑같이 옮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옮겨주시면 돼요. 좀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옮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제 유법성 조각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하나 이제 강론으로 갑니다. 이제 정당방위. 자, 정당방위는 103페이지 있어요. 103페이지 있어가지고 먼저 처음에 이거는 어떻게 표기하는 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근거조항을 먼저 가지고 와요. 근거조항. 이건 제가 형법총론에 대해서 카페에 보시면 자료정리가 있거든요. 형법총론 자료정리에 보시면은 요거 그대로 모양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좀 참조해서 보세요. 자, 21조 정당방위 제목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금 그 나머지 내용들은 요 조문을 하나하나 뜯어요. 뜯어서 갑니다. 자, 그래서 정당방위 의의가 나오죠. 의의는 정당방위란 해서 이 법조문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이거를 뜻하는데 어떠어떠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조각에 대한 근거는 여기서 나오죠. 정당화의 근거는 뭐예요? 자기 보호하는 거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잖아요. 지금 여기 제목에 보시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이거죠. 이게 그 근거죠. 자기 보호 원리고 자기 보호의 원리가 있고 법 질서의 준호가 되니까 이건 타인의 법익은 법 질서에 수호를 하기 위한 원리고 그리고 자기라는 건 자기 보호 원리 이 두 개를 근거로 가지고 가요. 조각에 대한 근거는. 그리고 이제 성립 요건은 이 법조문의 하나하나가 요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책에도 있는 거 책에 보면은 104페이지에 가에 있죠. 정당방위 상황에 대해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이게 요건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어디 있냐면은 108페이지에 방해 행위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가 있을 것. 예.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그리고 동그라미 4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자, 이게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하나 뜯은 겁니다. 이게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예. 요건이 1, 2, 3 해가지고 요것도 하나하나 내용이 다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자 보세요. 천천히 넘기겠습니다. 성립 요건이 처음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된다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 과거 미래 필요 없어요. 현재 있어야 돼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요건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침해가 무엇인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여기서 보면 방해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해야 돼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해야 됩니다. 그 이상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범위가 어떤 건지 그 내용을 또 상세하게 책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해 행위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뭔지 그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건이 끝나요. 자, 그러면 이제 효과가 나오죠. 효과는 어디 있냐면은 113페이지에 보시면 정당방위 효과가 있죠. 그 정당방위 효과를 그대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옮기면 이제 이 정리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과잉방위하고 오상방위가 있는데 이거는 기재해 주셔도 되고 기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간단히 정리해서 기재했어요. 이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저는 간단하게 책에 있는 걸 그냥 요약해서 그냥 옮겨놨습니다. 그냥. 자, 이제 그 긴급피난을 봐요. 긴급피난도 같은 모양이에요. 처음에 이제 법조문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법조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다 요건이거든. 요건 효과예요. 요건 효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법조문이. 형법은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근거를 반드시 법조문을 근거를 들어주시고요. 자, 이제 처음에 보세요. 긴급피난의 의. 긴급피난의 의는 116페이지에 있죠. 의.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법적 성질에 보시면 117페이지 봐주세요.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익교량의 원칙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저는 법적 성질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제목을 이익교량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 얘기거든요. 지금 같은 얘기. 이걸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법적 성질을. 그래서 이익교량의 원칙은 긴급피난은 뭐가 더 이익인지를 보는 거예요. 사익이 우선인지 공익이 우선인지 어디가 더 피해가 더 큰지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그 이익교량의 원칙이에요. 내용 볼까요? 긴급피난에 대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근거에 대해서는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법익 내지 또는 이익 사이에 교량하여 행위자에 의해 보호된 이익이 침해된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할 때는 위법성을 조각시킨다라는 게 이익교량의 원칙입니다. 이거 무조건 기말시험에도 꼭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긴급피난 나오면 무조건 이익교량의 원칙이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립요건은 117페이지 있죠. 117페이지 마찬가지로 이게 그 다음에 나 있죠. 현재 위난이 있어야 되고 이거 법조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는 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다 돼 있죠. 다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정리한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자, 그리고 이제 효과가 있죠. 긴급피난의 효과는 어디 있냐면은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122페이지에 긴급피난의 효과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추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잉피난하고 오인피난도 했는데 이거는 기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기재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구행위를 보시면 똑같아요. 자구행위도 125페이지가 있는데 자구행위도 법조문을 먼저 근거 넣어주시고요. 23조 보면 자구행위란 제1항과 2항인데 이것도 요건 효과예요. 요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옮겨주시면 돼요. 자구행위가 뭔지 그 의의는 넘겨보시면 이제 126페이지에 있고요. 이 정리되시고 성립요건은 이 법조문 그대로 뜯는다 그랬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에서 그 127페이지에 그 성립요건 밑에 있는 거 간단히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가가 있고 가는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존이 불능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꼭 나오는 게 청구권 보존이에요. 청구권 보존이 불능해야 돼요. 내가 이걸 아예 불가능해야 된다. 불가능한 요소가 아니면은 이게 자구행위 요건의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9페이지 나에 보면은 자구행위로서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이 법조문 내용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여기 화면에 보시면 동그라미 1, 저는 이제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예,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시면 130페이지에 자구행위 효과가 있습니다. 예, 자구행위 효과를 내용 그대로 옮겨주시면 돼요. 옮겨주시면은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볼까요? 131페이지 피해자 승낙도 마찬가지로 법조문을 표기해 주시고요. 제24조죠.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게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을 받아야 돼.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은 요건 성립이 안 되죠.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법조문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승낙의 의의를 써주시고 승낙의 의의는 131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승낙과 그 양해에 대한 이제 그 구별이 있죠. 이게 어디냐면은 132페이지 있습니다. 132페이지에 오면 승낙과 양해에 대한 구별 이걸 별도로 좀 빼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양해는 뭐고 그러면 이제 승낙은 앞에 다뤘기 때문에 양해와 승낙을 서로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립에 대한 효과를 보면 성립의 효과도 마찬가지 법조문에 있는 첫 번째
우리가 그 134페이지에 가 있죠.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승낙이 존재해야 되고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나에 보면은 승낙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주관적 정당화에 대한 요소예요.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승낙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에요. 특이하게. 그래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행위자에 대한 사실 인식만 되면 돼요. 예, 승낙이 있다는 사실만 인식하면 주관적이죠 너무.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승낙이 있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효과에 나오죠. 효과는 136페이지에 이제 효과가 처음에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나오고,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승낙에 대한 착오가 있는지에 대해 경우에 법적 효력.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저도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추정적 승낙은 여러분들 작성하셔도 되고 작성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작성을 이렇게 했으니까 참조 좀 해주시고요. 참조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자구행위, 정당행위, 긴급피난의 구별이라는 거 있죠? 그건 자구행위 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어디냐면은, 이 내용은, 126페이지 가보실래요? 126페이지 가보시면, 나에 보시면, 정당방위, 긴급피난과의 구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가 자구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이걸 구별하자는 거예요. 구별하자는 거여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지금 차이가 좀 있는 게 뭐냐면은 앞에다가 요거 하나하나에다가 자구행위라는 내용만 붙여주면 돼요. 자, 보세요. 책의 126페이지 정당방위 긴급피난과의 구별. 자, 모두가 이거 같은 공통된 내용이죠. 그리고 밑에 보세요. 부정대 정의 관계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유사하고 긴급피난과 구별되고 뭐가 빠졌죠? 그게 자구행위는 이렇게 빠진 거예요. 자, 제가 표기된 거 보세요. 제가 옮긴 거. 반가를 이래가지고 자구행위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정대 정의 관계라는 점에서 앞에 자구행위가 빠진 겁니다. 이렇게만 옮겨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밑에 교재 보세요. 밑에 나오죠. 자구행위는 여긴 앞에 주제가 나왔네, 그죠? 자구행위 그대로 옮겨주시면 돼요. 자구행위는 침해된 권리 실현을 위한 사후적 긴급행위라는 점에서는 사전적 긴급행위인 정당방위 긴급피난 사정적, 그러니까 긴급피난과 긴급행위는 사정적 행위예요. 사정적. 근데 사후적 긴급행위는 뭐예요? 자구행위라는 거죠. 예, 이렇게 구별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보세요. 저는 번호를 제 반가로 3 해가지고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여기 주제 나왔죠. 자구행위는. 그럼 이건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자구행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자구행위는 뭐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만 할 수 있다. 청구권 보존이 중요하죠. 자, 자구행위는 보세요. 이제 네 번째, 자구행위는 보충적 원칙이 엄밀히 적용됩니다. 근데 균형적 원칙은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정당방위, 긴급피난은 엄격히 적용된다는 거죠. 자구행위는 엄격히 적용되지 않아요. 예,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과잉자구. 예, 과잉자구 나오죠. 과잉자구 경우에 임의적 감면은 공통되나 정당방위 긴급피난과는 달리 필요적 면책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예, 이렇게 해서 자구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과의 구별해서 그 앞에 자구행위를 넣으면서 바로 구별이 돼버리는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26페이지는 제가 자구행위에서 드러내버렸어요. 여기다 안 넣어버리고 그냥 드러내고 제 끝에다가 넣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6페이지를 간당간당하게 채워놨어요. 6페이지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빼도 괜찮습니다 하는 건 빼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이 목차를 달지 않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형법 총론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시는 분은 다시 게시판에다 1번이라고 좀 써주실래요? 오케이.